사회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NGO가의 김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으로 정지훈 박사님이 소셜 웹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지훈 박사님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가수 비의 본명과 같이 그래서 보통 청소년들에게 정지훈 하면은 비를 연상하지만 저처럼 이 IT판에서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정지훈이라는 이름 정자를 들으면 가수 비보다는 오늘 모신 정지훈 박사님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요. 사실 캐리어도 상당히 독특하십니다. 사실 의학을 전공하셨고요. 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근데 아마 치료보다는 IT 환경에 대한 진단과 이쪽에 더 정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하이 컨셉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또 제4의 불이라고 하는 저서를 또 출간을 하셨는데 꽤 잘 팔리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래서 드리진 않습니다만은 또 한 번씩 알아주시면 저한테는 나눠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출판문화도 IT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오늘 그러면 발표를 맡아주실 정지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이 주제가 좀 그동안 제가 많이 하던 얘기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도 또 나름 공부를 좀 했던 분야라서 드릴 말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제목을 받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목이 가만 보면은 소셜웹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고 고등교육이 대학 이상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뭐 교육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에 원래 관심은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는 있습니다만 소셜웹 시대의 교육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교육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병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데 이제 IT 융합이라 그래가지고 IT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융합 분야. 예, 사실은 융합을 한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IT 의료 융합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어찌하다 보니 이 융합 쪽 자체를 한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쪽 융합 저쪽 융합 쪽에 다 지금 불려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예, 디지털 병원이라든지 유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은 제 전공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석사학위는 제가 정책을 했어요. 보건정책 관리 쪽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는 의공학이라고 해서 공대의 기계공학, 전자공학하고 의학하고 접목하는 분야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써 있는 게 제 블로그 주소랑 밑에 트위터 주소랑 지금 쓴 책들입니다. 이게 소셜웹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셜웹이 뭔지를 알아야 뭐 소셜웹 시대에 뭐 고등교육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소셜웹이 뭘까?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의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네트워크지만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대화의 대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든가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주고받든가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가 미디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나 하면은 직접 소통이 아닌 방식으로 뭔가를 퍼뜨리기 시작할 때부터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도시화가 진행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신문에 이제 미디어 쪽 전공하신 분들은 그걸 좀 아시는데
신문 같은 거를 갖다가 누군가 신문사를 처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걸 뿌리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미디어를 차지한 사람들이 정보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뿌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산업이 붙는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왜? 광고하고 이런 걸 다른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건 어떤 거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정보의 모노폴리에서 출발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체계화가 돼요. 체계화가 돼서 나온 게 전통 미디어 또는 매스 미디어로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문이랑 방송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죠. 전통 미디어는 구조가 이래요. 가운데 뭔가 정보를 주는 곳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쫙 뿌려줍니다. 서브스크라이버라 그래가지고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구독자들한테도 모든 걸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죠. 인터넷이 바꾸기 시작한 게 이 지식 전달 체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팀 버너스리가 HTML, HTTP 관련된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넷 웹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네트워크 구조 자체는 만들어져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 시작을 해가지고 케이블로 그물처럼 엮으면 1대1 통신이 아니라 그전에는 네트워크가 뭐였나 하면 전화하는 폴이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연락을 하면은 A와 B가 커넥션을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그 이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발견된 그 인터넷은 뭐냐 하면 거미줄이잖아요. 그래서 웹이라는 얘기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둘러가지고 여러 개를 커넥션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까지는 좋았는데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렇게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소통을 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좀 쉽게 만든 게 필요하잖아요. 좀 쉽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HTTP라 그래가지고 HTML 우리 그 웹페이지 형식 있죠? 그거를 돌려볼 수 있는 규격을 만든 다음에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 구조인데 읽을 수 있게 만든 게 뭐죠? 그게 웹브라우저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하고 그 웹이라는 그 HTML 페이지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서로 다른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은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는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주소 체계를 가지게 됐으니까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 어딘가에 서버가 있죠. 서버나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정확하게. 컴퓨터가 그 주소를 가지잖아요. 내가 여기다 서버를 올리면 뭐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서버 안 올리고 그냥 브라우저만 하면은 말단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 컴퓨터로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컴퓨터마다 뭘 가져요? 주소를 가져요. 주소를 가지니까 요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되죠? 미디어가 아니라 인터넷 주소가 되고 인터넷 주소상에서 왔다 갔다도 하지만 또 뭐가 있죠? 서버를 올려가지고 내가 어쨌든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대학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먼저 쓰면서 대학에서 주로 뭘로 쓰죠? 정보 공유로 쓰는 거예요. 정보 공유. 그러니까 이렇게 학술 데이터도 올리고 뭐 주로 IT 쪽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걸 막 올려요. 처음에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우리 생활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많아지면 뭐부터 하죠? 폴더 관리, 그러니까 디렉토리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짜요. 디렉토리를. 누군가가 스탠포드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거 정보가 점점 많아지니까 좀 디렉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찾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분류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분류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그 작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 회사가 어디죠? 야후입니다. 야후. 마이클 양이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정보량이 점점 더 많아져. 디렉토리 관리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디렉토리로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보고 분류하고 자동 분류는 안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검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검색이 나오는데 검색 서비스 중에 제일 잘 찾아주는 게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네트워크 구조가 발전을 하면서 네트워크상에 이런 웹페이지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텐션 이코노미라 그래, 이런 걸. 사람들의 어텐션을 우리가 사람들이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율을 얻는 건데, 적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효율 경제를 막 매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툴이 이제 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색이 가운데 허브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숫자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숫자가 늘어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건 꼭 알아보셔야 돼요. 과학 쪽에서. 바라바시라는 사람에 대한 걸 꼭 찾아보세요. 바라바시가 네트워크 이론을 하는 사람인데 수학자예요. 원래 수학한 사람이에요. 수학한 사람인데 뭘 증명한 사람이냐면, 이런 식으로 그물망의 네트워크 구조가 커지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수학적으로 허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허브가 나온다. 허브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뭘 예측을 했나 하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허브가 되는 포탈이라는 곳이 장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죠. 검색 서비스나 이런 쪽이 포탈이 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포탈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가려면은 허브들이 좀 있어야 빨리빨리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갖다가 만들게 됐는데, 그 두 가지가 과거의 인터넷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이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회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과거와 별로 다르진 않아요. 왜? 여기 올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웹사이트를 여기 올릴 것이고, 또 뭐 SKT다 그러면 SKT의 웹사이트를 자기네가 어떤 서버에다 올릴 것이고, 경희사이버대학교다 그러면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여기다 올리죠. 그런 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 살고 있는 비즈니스 라이프에 해당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여기 그냥 그대로 카피돼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장과 회사와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논리와 산업사회의 경영 논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상에, 네트워크상에 가상공간화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의 대부분은 정보예요. 정보고, 정보를 찾고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온 거죠. 형식지를 만들고,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표현을 하고 더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까지가 인터넷 1.0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뭐냐? 이게 이제 사람 간의 연결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 간의 연결이 시작이 돼서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소셜웹입니다. 아까 전에 기존 인터넷은, 기존의 웹 1.0이라고 저는 데이터 웹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을 더 좋아하는 게, 데이터가 중심이 된 웹이고 정보 웹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인포메이션 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중심이 된 웹. 그래서 검색이 중요하고 정보를 찾아내야 되니까, 지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셜 웹은 중간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이 워킹하는 그 구조가 싹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 달라지죠? 사람은 디시전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내리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밑에는 사실 인터넷이 있죠. 그냥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 위에 소셜 웹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들. 웹상에서 동작하니까 인터넷 서비스죠. 인터넷 서비스지만 사실상 OS처럼 지금 동작을 해요. 운영체제처럼. 웹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처럼. 그 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게 수십만 개가 되고, 트위터도 10만 개가 넘었다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건 이미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소셜 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은 뭐냐 하면, 각 사람별 간의 관계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심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여긴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다른데, 첫 번째는 데이터웹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지가 알아서 구조를 못 바꿔요. 왜? 무생물이니까. 컴퓨터니까. 컴퓨터 서버고 웹페이지가 지가 알아서 변형하나요? 변형 안 되죠. 사람이 변형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변해요. 왜? 이게 소셜 그래프라는 표현하고 소셜 서클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 간의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그룹을 맺는 것이 가능해지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을 구독을 하고 팔로잉하고 얘는 아니야 싶으면 끊고 친구 관계 단절하고 그 다음에 새로 또 팔로잉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구조가 계속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변해요. 계속 변해요. 네트워크는 변하지 않지만 이 가상 구조는 계속 변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보의 소스가 어디 있나 하면은 데이터가 인터넷 위에 올라간 것처럼 데이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죠? 사람들한테 달려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블로그는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제가 매니저예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예를 들어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글이 아니에요. 제 글이지. 트위터 어카운트 제가 있죠. 그 트위터 어카운트는 제 어카운트죠. 제 계정이에요. 그리고 소셜 서치라는 게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그 뒤에 뭐 페이스북을 쓰게 되면 페이스북도 누구 거죠? 제 거예요. 다 저한테 달려있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트위터 달려있고 블로그 달려있고 뭐 달려있고 뭐 달려있고 뭐 달려있는 꼴이에요. 다 모든 게 사람한테 달려있죠. 그러면 검색이 사람 검색이 돼요. 그게 구글에서 최근에 오픈한 소셜 검색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네, 조금 난가요? 소리를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그게 소셜 검색이고요. 소셜 검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수익 모델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해가지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 사실상 세금 걷듯이 돈을 받아요. 검색 건당 받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게 소셜앱의 근본이에요. 그럼 이제 게임의 규칙이 새로 써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전통적인 어떤 그 컴퍼니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무생물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권은 우산 안에 모든 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한 바라바시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허브가 나타나요. 허브가. 사람 허브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허브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케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셜앱에서는 드라이브 포스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신뢰. 신뢰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어그리먼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파괴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점점 더 가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크다고 해가지고 줄어들지 말란 법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잃어버리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은 신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셜 웹이라는 구조에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심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와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철학들이 기본적으로 소셜 웹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전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지식에 대한 이야기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고 뭐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가속도를 붙인 게 바로 모바일 환경이에요. 스마트폰.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건 전부 자기가 우리들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일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전부. 비즈니스 영역인데 퍼스널 라이프잖아요. 휴대폰은. 내하고 직접 1대1 매칭이죠. 저는 내 손 안에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얘가 컴퓨팅 파워를 가지게 되니까 사실상 나를 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카메라는 나의 다른 눈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위치 정보는 이 세상에 있는 맵하고 나를 매핑시키는 직접적으로 매핑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센서인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를 날리거나 음성을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있었던 거죠. 전에는 음성 소통만 했으니까 1대1 소통을 했지만 지금은 1대다 소통을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대다 소통을 할 수도 있게 된 거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하고 했던 거를 동영상을 녹화해서 보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끌어낸 변화는 소셜 웹을 서포트합니다. 개인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얘를 매개로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자, 이제 웹 2.0 세상의 일반적 특징, 쉽고 싸다,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붕괴했다. 여기까지는 웹 1.0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분야예요. 문턱이 없어진 부분. 아까 전에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 미디어로 넘어올 때 매스미디어는 문턱이 높죠. 왜? 소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고는 싶어 하는데 소위 말하는 방송이나 신문으로 하여금 우리를 좀 낙점해 주세요 하는 낙점을 무르와 뭐 이런 표현을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니까 걔네들 굉장히 거만해지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젠다 세팅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통 미디어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웹사이트에 어쨌든 올릴 수 있다는 건 내 의견을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문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정보를 갖다 뒤지면 다 나오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영역에서만큼, 작은 영역에서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글 페이션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특정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그런 거 있을 텐데 병원에 이제 진단 내리고 나서 무슨 수술 결정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다 뒤져가지고 와요. 여기는 이런 기계 있고 저기는 저런 기계 있고 한데 이 기계가 확률이 더 좋고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수술법이 어떻고 저 수술법이 어떻고 해가지고 또 와요. 그러면은 그게 맞거든요. 또 논문 뒤져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기계가 예를 들어 아산에 있는데 아산병원에 경희대병원에 있다가 아산병원에 가겠다 그런 환자가 있으면 거기 지금 석 달 기다려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이 차이가 한 5% 정도 차이 성공률이 한 5% 정도 차이가 좀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몇 개월 기다리는 사이에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걸 이제 환자하고 의사하고 모든 팩트를 놓고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대로 상의를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미 지식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같이 얼마나 잘 드라이브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돼요. 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인터넷의 등장에 의해서 변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소셜웹으로 갔을 때에는 차이가 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사람 간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공유하고 협업에 의한 그런 철학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생겨난 건 아니고 공유하고 협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 그리고 롤모델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게 불 붙인 게 하나 있죠. 불 붙인 게 위키피디아예요. 위키피디아.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페셔널 붕괴까지는 내가 막 파고 들어가지고 찾으면 뭐가 나오니까 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위키피디아를 갖다가 지미 웨일스가 만들면서 그게 백과사전이 돼버렸잖아요. 백과사전인데 오늘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좀 서버가 좀 다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했던 말이 전 세계의 정보고가 마비됐다. 이런 막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의존도가 커요. 위키피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틀리는 일도 별로 없고. 위키피디아를 몇 명이 만드는지 아세요? 한 20만 명 정도가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쓰는 사람, 그 편집해서 집어넣은 사람 숫자가 20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인 10만 명 정도는 딱 한 번이나 두 번 편집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보다가 틀린 부분을 발견했어. 거기에 편집 치고 들어가가지고 한 문장 바꾸고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 쓰기만 해, 보기만 해. 그런 사람이 절반이에요. 10만 명. 그게 모여가지고 만든 사전이 위키피디아예요.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게 일반 사회로까지 철학이 번집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쥐고 그 기존 경제 체계에서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세 가지는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너십, 소유의 개념, 뭔가 쥐어야 자기가 내 걸 가져야 돼. 내 거야. 두 번째, 경쟁. 언제나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위에, 비교 우위에 서야 되는 디퍼런시에이션 표현하잖아요. 우위에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사회에서의 그런 그 경쟁, 그러니까 원리, 살아가는 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조금씩 아주 작은, 내가 봤을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좀 준 것 같은데 그게 모여가지고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걸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같이 협업을 했더니 쉽게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파트너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저하고 좀 뜻이 맞는 사람도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막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뭔가를 버려서 해봤더니 일이 막 돼. 전에는 돈 주지 않으면 안 움직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여. 왜?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들 이번에 데니엘 핑크가 새 책 낸 거 한국판 번역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데니엘 핑크 왔을 때 2009년 옥스퍼드 테드 미팅에서 인터널 모티베이션에 대한 강연할 때 그 책이 드라이브란 책이에요. 드라이브란 책이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구나. 한국 번역판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외부 인센티브보다는 내부 인터널 모티베이션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증명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도 잘 뒤집어 보면은, 물론 당장 먹고 살 것 없어가지고 힘들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가 의외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미디어 탓도 커요. 너무 배금주의에다가 돈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영향이 굉장히 큰데, 사람들 욕구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컨트리뷰션 했을 때, 성취가 일어났을 때 그 행복감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이제 지표가 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이, 또 돈 테스코트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어린 미국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인 사회 가치 중에 하나로 윤리를 꼽아요. 트랜스페런시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말 다 밝혀지거든요. 광고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미디어는 돈을,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진리를 알리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뿌리는데, 광고는 그게 정보가 옳든 틀리든 그거는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거잖아요. 불평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옳다고 할지라도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니까, 그건 공정 경쟁이 아니죠, 이미. 공정 경쟁이 아닌 거를 갖다가 유도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왜?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들이 알게 되면서 위키피디아가 첫 번째를 타겟을 터뜨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정말 다양한 것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가능해진 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탈들이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이 수많은 것들이 서로 협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서비스들이 별별, 아까 지금 여기 지금 트위터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만든 친구도 원래 테레비라고 이 동영상 쪽 관련된 거 개발하다가, 트위터가 소셜 네트워크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같은 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그냥 모든 걸 다 까발려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개방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체제나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운영체제.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 운영체제예요, 사실상. 그거를 갖다가 쉽게 이 비교하고 연결한 서비스가 이 서비스예요. 이것도 일종의 짬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네어가 소셜 커뮤니케이션 더하기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만든 새로운 서비스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게 가능해진 거는 연결할 수 있는 다리들이 다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많은 서비스들이 다 각자 다 만들고 서로 또 엮고 매시업이 만들어지고 짬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저는 사람들의 의도가 모여진 어떤 이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트위터 쓰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꽤 많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안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구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거예요. 이게 제가 팔로워가 6,300명 좀 넘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6,300명한테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거에는 제 인터널 모티베이션, 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정보를 쓰고 링크를 달면 그거는 내가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인텐션이. 그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글을 보고서 거기에 리플라이를 멘션을 하면 그건 뭐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토의를 하고 싶거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멘션이 들어왔는데 그걸 씹었다. 얘기를 안 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예의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나하고는 최소한 예의가 없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아보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멘션에 답을 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는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뭐 굳이 멘션 안 해도 상관없지만 또 한 가지 또 뭐 직접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죠. 오늘 6시에 촛불 들고 어디 모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다 같이 퍼뜨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의도가 어떻게 퍼뜨리는가는 사람들이 결정해요. 네트워크가 결정하지 않아요. 뭐 신문에 올라가거나 어디에 올라가거나 상관이 없죠. 그렇게 가능한 게 이런 거거든요. 6,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당 평균 팔로워가 100명이 좀 넘어요. 100에서 200명 사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리트윗을 실시간으로 퍼가기를 하면은 한 번에 수십만 단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나? 어디 지진 났네, 어디 뭐 불 났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리트윗이 돼요. 계속 리트윗이 되면 이게 수백만, 수천만 순식간이에요. 이란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 순식간에 다 퍼져요. 마이클 잭슨 죽었다 전 세계 순식간에 다 퍼졌죠. 몇 분 내에. 이런 구조가 있었나? 없었어요. 이게 구조예요. 그냥 구조.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제공을 한 거고 이 구조 속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 그래서 이 트위터 만든 친구 에반 윌리엄스 최근에 강연을 보면은 철학자예요. 이제는. 비즈니스 얘기도 안 해.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 전달 구조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있은 적이 없었거든. 또 하나,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릴레이션십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고입니다. 가장 커요. 4억 명이 넘어요. 170개 국가가 넘게 쓰고 있고, 이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30대가 제일 많이 쓰고, 지금 점점 어려지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메일도 지금 그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사용자 수도 40만을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휴대폰들의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냥 기본의 윈도우 폰 7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에서 S라이프라고 내놓는 소셜 허브란 컨셉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나오는 스마트폰마다 가운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그냥 기본 들어가요. 기본. 국내 서비스는 설치해줘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그 툴바 설치해가지고 네이버 그냥 처음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키면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들어가게 되는 데다가 이게 네트워크 효과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게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게임을 갖다가 개발한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참 황당한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초원을 만들고 3D로 게임 해보셨어요? 아바타 뭐 이런 게임, 저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보면은 뭐 몬스터들 나오고 막 때려잡고 레벨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만들고 초원 벌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사람들 로그인하면 사람들 아이디 그 아바타만 만들어줘. 채팅할 수만 있어.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거까지만 딱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자 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큰 게임 회사에서 만든 베타 서비스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덩그러니 없는 황당한 그 벌판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집단 채팅이 막 일어나. 위에 말풍선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야 우리 놀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놀이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뭐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거 있잖아요. 놀이를 개발해서 놀아요 거기서. 그게 아무리 재밌는 장치가 만들어진 곳에 몇 사람이 가서 못 때려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왜? 사람이 있으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페네트레이션 못한 거는 숫자가 적어서 그랬어요. 페이스북은 지금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미 이 특징 자체가 트위터가 흘러가는 거라면 흘러간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면 페이스북은 집 같거든요.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자기의 담벼락이 있어갖고 그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가는 컨셉이에요.
내가 내 낙서를 해도 되고 그림을 붙일 수도 있고 동영상을 붙일 수도 있고 링크를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담벼락에 가가지고 그 담벼락에 너 잘 있냐? 나 좀 한번 들러봤다? 하고 쓰고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밑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친구의 친구를 계속 찾아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좀 아늑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느낌이 뭐냐면 소셜웹에서의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트위터가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알려주고 미디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그런 흘러가는 그런 실시간성이 강하다면 페이스북은 집에 가가지고 발 닦고 뭐 가기 전에 이렇게 내 월에 뭐 써있나 보고 남의 월 들러가지고 너 오늘 무슨 일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밑에 달아주고 애기 참 이쁘네 뭐 이런 얘기 써주고 뭐 그러고 와서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집과 이제 일상생활 이런 형태에 가까워 갖고 두 개가 굉장히 사실은 잘 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네, 블로그도 되게 중요해요. 미디어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저는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소셜 웹 서비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셜 웹 서비스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런 그 컴포넌트 요소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그 차이뿐이지.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미디어적 성격이 강한 거하고 관계 관리적인 성격이 강한 소셜 웹 서비스하고 스프레딩 파워, 확산 속도가 확산 힘이 강한 이런 것들을 삼각형을 그려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종 소셜 웹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대충 이렇게 봤어요. 사람한테 나온 거를 그 소셜 웹 서비스라고 했을 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소셜 웹 서비스는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이 소셜 웹 서비스라 그러니까 이상하시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소셜 웹 서비스가 맞죠. 개인 기반이고 개인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관리 측면이 강한 게 싸이월드나 미투데이 같은 일촌관리 이런 것들이 강하고 트위터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강한데 미디어적 성격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관계 쪽은 좀 약해요. 돼요. 관계 쪽도 약간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하고 블로그는 이 관계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미디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글을 갖다 많이 미디어라고 봐도 돼요. 사실상 1인 미디어 측면 그 다음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가장 돌풍은 유튜브죠. 누가 뭐라고 해도 유튜브가 미디어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관계관리까지 되거든요. 거기다 바이럴 효과까지 만들어내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양상도 커진 데다가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쉽게 1인 인터뷰 그 다음 심지어 자기 인터뷰 뭐라 얘기를 해가지고 녹화한 다음에 그냥 유튜브에 전송 그냥 바로바로 되거든요. 이제. 그럼 지금 이것도 되게 쉬워졌잖아요. 옛날 같아서 방송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걸 필터링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야지. 40분을 이제 소셜 얘기를 했으니까 교육 얘기를 할게요. 이건 진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오래 안 됐어요. 사실은 1800년대 그 농경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학교가 뭐였죠? 가족이 학교죠. 가족이 학교고 지역사회에서 뭐 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니까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애들은 어떻게? 애들 다 모아가지고 뭔가 집단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뭘 교육을 시켜요? 집단 생산을 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비인격적인 거 가르쳐야 되겠죠. 객관화, 집단화, 조직문화, 근면 정확, 정리정돈 뭐 이딴 거 가르치고 미덕 또 뭐 있나 공장에서 일할 때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인력 양성소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도 이걸 되게 서포트를 많이 했어요. 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25세 이후에는 사람들이 별 문제는 안 일으켜요. 25세 이전에 대부분의 사회 변혁과 뭐 이런 걸 일으키는 파워들이 있게 되는데 학교에 묶어놓을 수 있잖아요.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산업 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서 이건 커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파타임이나 재택근무 가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시간에 있어 쇼핑, 투자, 은행 거래 이런 것까지 다 집에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점점. 그러니까 학교 보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되게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많이 늘어나죠? 차터 스크린 늘어나요. 자꾸.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지금 공립 졸업률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졸업률이. 공립 고등학교 졸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더 비정규적이고 이런 종류의 교육들이 늘어납니다. 자꾸.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직접 세우고 크라우드 소싱해서 선생님도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에 뒤지면 교재는 다 있고 선생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교재를 갖다가 접촉할 수 있고 강의도 접할 수 있고 왜 학교가 있어야 되냐는 거지. 결국에는 이게 문제제기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정부 차원에서 요거를 했던 곳은 없어요. 그리고 진실적인 측면에서 규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도 커뮤니티가 있고 에티켓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육 쪽 더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중고등학생들 할 거 없이 월드에서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만들고 재밌는 프로젝트 온라인상에서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 너무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거 참여 못한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때 모여가지고 실제 프로젝트 런칭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뭐 공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럴 수 있으면은 왜 우리가 학교 가야 되는 거죠? 갈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간상에다 모아놓으면 단가?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 커다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P2P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컴퓨터 교육은 바이럴로 전파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도스 시절인데 가르치는 게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가르쳤어요. 지금 아이폰이 그래요. 아이폰 교본 갖고 책 보고 공부하나요? 아니요. 옆에 잘하는 친구가 막 가르쳐줘요. 전파해줘요. 전파. 그런 종류의 교육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요 밑에 하이웰이라고 저 사람 이거 한 사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 인도 분인데 저분이 노벨 평화상 탔어요. 하이웰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의 배경입니다. 저게 하이웰이 홀 인 더 월 뭐지? 홀 인 더 월인가? 뭐 그거의 약자인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뭐였나 하면은 학교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못 사는 나라에. 그걸 또 돈을 들여가지고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P2P 교육의 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나 하면은 인도에 굉장히 시골 마을 하나에다가 벽에다가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하나를 뚫어 놓은 다음에 컴퓨터 10대를 집어넣어 놓고서 구멍을 만들어요. 구멍.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놔두면 훔쳐가니까. 그리고 막 분해하고 뭐 그럴까봐 벽 안에 넣어놓고 가져가지는 못하게 했는데 인터넷은 다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되어 있던 애들이 우수수 몰려가지고 막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이것저것. 영어도 못하고 인도가 영어 잘한다 그러지만 시골에 가면 영어 못하거든요. 그 걔네들 자기네들만끼리 하고 3개월 뒤에 찾아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컴퓨터를 다 잘 다뤄요. 서로 가르쳤거든. 그래서 가봤더니 CNN 뉴스를 보고 있고 ESPN에서 NBA 농구 게임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서로 다 서로 가르쳐줘가지고 그리고 영어까지 해요. 그게 무슨 힘인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힘이에요. 그게 P2P 교육인데 그 효과를 갖다가 보고서 돈도 되게 적게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설을 갖다 계속 만듭니다. 여러 군데다가 아프리카에 만들고 인도에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형으로 갔을 때에는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거를 한다. 그러면 대량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필요로 하는 기자재학교에서 구입해야죠. 교육과정 만들어야지. 교육시간 정해야지. 교사들 훈련시켜야지. 예산 확보해야지.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 아마 한 1년, 2년 지났다 치고 그때쯤이면 변화가 아마 끝났을걸요? 이미 다 애들 알 거예요. 너무 늦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력을 잃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에는 되려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사이버 대학교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전통적인 우리 교육 방식입니다. 그쵸? 교수자가 한 명 있고 여기도 좀 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다가 교환을 만들고 강의 자료 주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닝이 이제 만들어졌죠.
사이버 대학교도 그런 거고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웹 1.0의 변화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 비즈니스에서 그 위로 이 비즈니스 올라온 것도 그 전통 비즈니스가 그대로 올라온 거 이상 달라진 건 없거든요. 정보 부분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보시면은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인터넷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쵸? 뭐 차이점이 있다면 학습자가 더 이상 강의장에 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교육 자료에 접근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없었다.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충분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 웹 1.0적 변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교환 만들고 주고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하고 보고 그다음에 코멘트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숙제 그대로 제출하고 한 학기 뭐 학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체제 똑같게 가고 그대로 그냥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소셜웹에서 보면은 이런 인포멀 러닝이라 그래요. 비정규적이고 협업을 통한 배움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꾸 보면은 소셜웹 서비스가 비정규 교육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정기적인 교육과정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 하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자연스러운 합숙을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인 간의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거에서 이용하는 툴은 뭐가 있냐? 블로그,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거,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게 종합적으로 이용이 돼요. 거기에서 찾으면 다 나오니까 컨텐츠들은 또 사람들 사이에 슬라이드 쉐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공유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다듬어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도 해내요. 이런 게 이제 인포멀 러닝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셜 웹 서비스가 끌어대는 철학이 협업하고 공동 창작이에요. 사실은 코크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학습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룹 형성을 유도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어떤 그런 거를 유도를 해요. 소셜 서클이 자연스럽게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카페 조직처럼 권력을 쥐고서 그 안에 가두려는 노력은 없어요. 왜? 개인 베이스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업, 공동 창작을 통해 쉽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거에 많이 이용되는 게 구글 독스 같은 협업 도구예요. 일과 학습 프로젝트 같은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지금 그 서비스들이 우측에 있는 요런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액티브하게 배우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소셜 이러닝은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넥스트 무브가 돼야 되는 이러닝은 소셜 이러닝이 될 텐데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 소셜 웹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소셜 웹 서비스를 일단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사람 기반의 사람 간의 커넥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합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 이제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에 트위터 통한 중계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또 답변도 하고 그때그때 풍부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요즘 미국에 가면은 그냥 아예 스크린 하나 더 써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그냥 그대로 보면서 서로 디스커션 해버립니다. 집단 디스커션을.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교육자가 준비하는 강의 안 하고 이를 학습자에 전달하는 방식의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왜? 아무런 거 없이 완전히 맨바닥에서 모든 걸 하려면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로우 머티리얼이라도 뭔가 디렉션을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쨌든 소셜 웹 서비스가 줄 수 있는 비정규적이고 사회적인 장점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이거를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체계가 이제 진화가 필요한데, 이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LMS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제 표준화까지 많이 진행이 된 건데, LMS 2.0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최근에. LMS 2.0을 보면은 정규 교육 방식에 소셜 학습을 추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각종 소셜 웹 서비스 컨텐츠를 목적에 맞는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이걸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근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플랫폼을 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 제이나트라는 친구가 만든 3대 원칙을 한번 끌어와 봤는데요. 개인이 자신들이
소셜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얻은 컨텐츠나 자료 등을 쉽게 모으고 저장하고 또한 공유도 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협업을 통해 작업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가 정규적인 강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 사이 협업이나 교수자와의 협업을 통해 동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보지 마라. 시험 보지 말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 하면 지식 그거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게 하면 그거 뭐 합니까? 별 필요 없잖아요. 치팅한다 그러는데 치팅을 해야지. 이제 뭐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건데,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 끌어내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뭐 평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보셨냐는 거죠. 왜 학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평가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그런 체계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뭔데?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교수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자는 개별 이제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을 하고, 목표가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친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에 있어가지고 능력을 함양해 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학습 점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소통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헬프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 체크를 해가지고 기술이 부족한 경우 도움을 줘야 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지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룹 학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팀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줘야 돼요.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맡겨두면 걔네들이 민주적으로 잘 못하는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애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터벤션을 해가지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에 쓰이는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재가공하고 어디서 끌어오고 이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철학의 문제죠. 철학의 문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소셜 텍스트라는 회사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이 기본 그거에다가 네트워킹, 마이크로 블로깅, 위키, 블로그, 대시보드, 뭐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제공하는 유료 솔루션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들 좀 요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EIGG. EIGG는 이거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로 예를 들어 경희대에서도 만약에 사이버대학교 나중에 새로 업데이트를 할 때도 써볼 수도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캠프, 플러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어떤 소셜 그 서클들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고요. 자, 그 다음에 교수들의 이제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카피라이트하고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가 왜 중요하죠? 카피라이트는 창작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딱 그 권리 걸어놓고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만들어진 의도는. 만약에 사회의 가치를 갖다 증폭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법이란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카피라이트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간다면 폐기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카피라이트를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보의 투명성이 이미 강조되는 상황이고, 자료의 유통은 가치가 있으면 쉽게 퍼져나가요.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지면 페이백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됩니다. 어떻게든 돌아와요. 갖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IPR도 똑같아요. IP도 상당히 많은 IP가 지적재산권이 특허로 걸어놓기만 하면 뭐래요. 10년, 100년 썩다가 다 없어질 텐데. 결국에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나서 될 텐데, 전에는 그거를 인프리지먼트 그러죠. 침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기치는 사람 막으려고 뭐 했던 건데, 지금은 사기치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서 나온 아이디어란 걸 얻은 시점에서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윤리적으로 제가 훔쳐가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 회사 망해요. 앞으로는 트랜스페런시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죠? 빨리빨리 좋은 아이디어는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뭐 크리스 앤더슨이나 이런 친구들 쓰는 철학이나 이런 비즈니스 새로운 것들 얘기하는 데서도 많이 나온 얘기니까 이 얘기 왜 왔냐? 이거 테드 아시죠? 테드가 똑같은 거예요. 테드가 원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컨퍼런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유료 컨퍼런스 가는 건 되게 비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수준이 높죠. 뭐 거의 대통령. 이 사람들 다 공짜로 스피킹하는 거 아시죠? 다 공짜예요. 이 사람들 그 보는 것도 공짜지만 엘고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돈 한 푼 안 받고 자비로 가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초대만 해주면 초대만 해주세요. 왜? 이게 강의 공짜로 하더라도 그 파급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 돌아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는 돌아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어 부분뿐만 아니라 한글 번역도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다섭이라 그래가지고 크라우드 소싱 번역 시스템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러붙어 공짜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저도 한 3개 정도 했어요. 리뷰했어요. 리뷰 3개 하고 다른 사람들 한 거 봐주고 페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올라갑니다. 테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강연들이 18개 언어, 20개 언어, 30개 언어로 다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다 밑에 자막이 붙어요. 그게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 조금씩 예를 들어 리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보면서 찾아보고 해가지고 내가 시간 정도 투자한 걸로써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식 전파의 창구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강연들이 많고 이게 그 내부에서만 돌아가지 않고 이게 세계적으로 각각 다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TEDx입니다. TEDx 서울에서도 한번 이벤트가 있었고 명동, 숙대 뭐 다 생기죠. 그런 지식 전파와 관련된 운동, 일종의 운동에 가까운데 그리고 얘네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먹고 사냐. 얘네들은 여기 그 1년에 2차례 저기 그 미국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서 하는데 되게 비싸요. 직접 가려면 600만 원인가? 그 정도 받아요. 1000몇백 명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 재단 전입금은 뭐 들어가서 재단을 운영해요. 그걸로 비영리 재단은. 그걸로 딱 끝이에요. 걔네들은. 왜?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만들어냈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가보시면 각종 강연들 다 올라옵니다. MIT, 뭐 하버드, 버클리, MIT는 몇 개나 올라왔더라? 여기 내 해놨나? 안 해놨네. 예, 이건 제 책이고요. 그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쓴 거고 내가 MIT 안 넣어놨네. MIT 오픈코스웨어 같은 경우에 17,000개인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가 쓰는 돈이요. 오픈코스웨어 내는데 매년 몇천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몇천억. 다 투자 그냥 다 아무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 학교로 돌아온다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라는 게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 너무 돈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런 무브먼트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1, 2년 전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런 도도한 흐름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철학의 변화를 이렇게 못 겪은 거예요. 근데 이런 철학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간 꾸준히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두시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소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틀을 깨라. 꼭 6개월 한 학기로 안 해도 돼요. 나사에서 지금 학교 만든 거 아시죠? 나사의 고등교육 만들어졌어요. 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해요. 교수들은 나사에 없어요. MIT 어디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며칠 해가지고 1시간씩 맡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2주 교육시키고 수료증 주고 내보내요. 왜? 그런 거에 맞는 교육은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거든. 생각을 깨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내부에서 코디네이션 하는 사람들은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심을 하시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고등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